북한에는요, 이제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전체 주민이 터득한 상태예요. 뭡니까? 옛날에는요, 갑자기 고난을 겪다 보니까 죽었어요. 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백이 없는데 지금은요, 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들을 필요가 없구나. 우리는 이중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북한에서는 김주애가 후계자가 된다고 사람들이 농담으로 말하면 남자들이 그런데 또 목에 시족으로 가겠구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이용종입니다. 북한 전문 저널리스트로서 또 연구자로서 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정말 올해 새해부터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죠. 국제정세도 말이 아닙니다. 좋은 정보 또 소식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남한 정착 14년 차 된 남북하나재단 취재기자 박주희라고 합니다. 이러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를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박주희 기자님 모셨습니다. 저도 북한 전문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북한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의 이야기만큼 생생하게 북한 또 남북관계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대단한 게 북에서 오신, 북에 고향을 두셨는데 여기 와서 기자 생활을 한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거든요. 가찬이십니다. 네. 그게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기자 생활하면 정말 힘들어요. 이게 일하는데. 근데 잠깐 이제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 중에도 기자 생활 하시다가 너무 힘들어요 하고 그만두시는 분들은 몇 분 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또 차분하게 워낙 북한 내부를 잘 꼼꼼히 짚어주셔서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북한에서 봐왔던 모습들 또 안에서 북한을 관찰하시고 또 직접 겪으셨던 거. 우리 옛말에 줄탁동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려고 나오려면 안에서도 자기가 톡톡톡 깨야 되지만 밖에서도 어미닭이, 제가 어미닭은 아닙니다. 톡톡톡 이렇게 찍어줘야 이게 뭔가 빨리 이렇게 세상을 볼 수 있는 이런 거라서 오늘은 아마 신사임당에서 그런 취지로 이 자리를 마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어디세요? 고향이 원래는? 저 얼굴을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네, 평양에서 오신 분가? 아니죠. 양강도 감자 같지 않습니까? 양강도, 예. 네. 양강도면은 이제 여러분들 양강도가 뭐야 이러는데 북한이 이제 북한 정권 수립 후에 새로 만든 행정구역이고 양강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백두산하고 압록강 두 강이 있는 곳이다. 그러면 생각나시는 게 뭐예요? 백두산이 있고 두만강, 압록강 이렇게 해서 양강도다. 이렇게 해서 거기 출신이시군요. 네. 저는 눈을 뜨니까 양강도 해산시라는 곳에서 네. 태어났고 저는 사복을 입은 아버지를 못 봤던 것 같아요. 군인이셨어요? 예, 아버지가 사실은 법조계에서 일을 하셨는데 북한에는 그런 거예요. 제가 처음 밝히는 건데 한국에서는 국정원이라고 하죠. 네네, 정보계가. 예, 북한에는 국가안전보위부가 군복과 사복을 번갈아 있고 네. 국가안전보위부도 지방에 따라 군부대 명칭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양강도 같은 경우에는 10961 군부대예요. 그러니까 항상 현역 군인들이 입는 그런 군복을 입고 계셨고 네. 2005년도에 대자,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대령으로 제대되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군복 입은 아버지 밑에서 살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사실 자랑은 아닌데 제가 조금 외모가 동양인 같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를 웬그리아 대사관에서 나온 아이라고. 헝가리. 예. 북한은 그때는 그 구라파라고 해요. 네, 그렇죠. 그룹을. 근데 그 웬그리아 대사관에서 나온 아이 같다 하고 주변에서 아이 놓고 그리고 외국 사람. 예, 근데 저희 아버지가 딱 저처럼 생겼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무대 꼭대기 서면 눈이 커서 선생님들이 참 좋아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무대에 서면 눈이 커야 보인대요. 근데 어릴 때부터 저는 이제 6살, 7살 때부터 공연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러시아 PD가 감독이 북한에 가서 태양 아래라는 예, 그렇죠. 그걸 제가 보면서 2시간을 울었어요. 그 공연 진행을 하는 아이가 지금부터 저희들이 준비한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그 고충을 알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이제 프롬포트라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막 그 자유롭게 하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막 이러는데 북한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 한 글자 틀리면 안 되는데 그
해산방직공장 유치원에 다녔는데 거기가 거의 1급 기업소예요. 종업원이 엄청 많으니까 해마다 이제 공연을 하면 공연 진행을 유치원 무용본 아이를 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릴 때 그 2페이지가 넘는 진행문을 제가 터 한 글자 틀리면 선생님한테 맞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중 어릴 때부터 먹고 살았다. 예. 금수저좀 빨았다.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그냥 먹고는 살았고 밥은 먹고 살았고 다행히 뭐 예능적으로 조금은 좀 끼가 있어서 그나마 북한에서 그렇게 막 힘들게 살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그 예. 울컥 하셨다는 태양 아래라는 영화 이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사실 북한이 체제 선전하려고 러시아 감독을 불러다가 촬영을 좀 맡겼는데 이 감독이 북한 체제의 이중적인 면을 보고 그 촬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준비하는 그 부조리한 모습을 폭로하는 네, 맞아요. 영화로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 울컥하셨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걸 어떤 그 사람 내가 전이가 되는 거죠. 그 아이에. 그래서 그 유치원 때부터 하다 보니까 다 일고등학교 성악부로 자동으로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예술전문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했어요. 그 이유가 키가 안 크니까 이제 피바다 가극단 만수대 이사 지방 아이들을 1년에 몇 명씩 뽑아가는데 제 기준에 잘못된 기준이죠. 나보다 쟤는 못하는데 뽑혀가는 거예요. 키가 막 164. 저는 155이 스톱이 됐거든요. 근데 작진 않아요. 북한 기준으로 제 또래 봤을 때는. 근데 그런 예술단에 가려면 작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1년 반 다니다 때려쳤어요. 말씀 들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이요. 북한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북한 우리가 한 50년 전에 살던 모습을 북한에서 좀 발견하게 돼요. 똑같아요. 사실 우리도 과거에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권위주의 시대에 우리 국가정보원, 중앙정보부 시절 있잖아요. 그 시절에도 똑같아요. 중앙정보부를 우리가 그 당시에는 부대로 5163 부대라고 불렀고 또 뭐 세기문화사라고 위장 명칭으로 부르고 이랬는데 제가 어릴 때도 저도 시골 출신인데 군 대령이다 이러면 정말 높았어요. 지금은 뭐 대령 높으신 분들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뭐 우리가 그렇게 아주 고위 장교다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그때는 대령이면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 교장 선생님이셨는데도 집안에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저희 어머님이 우리 친척 중에 대령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보 서울의 그 아무개 대령한테 그거 한번 얘기해 보면 어떨까? 이럴 정도로. 북한 지금 그렇죠. 대령 정도면은 되죠. 많은 거 해결할 수 있죠. 그럼요. 그죠. 네, 그리고 이게 북한에는 상자부터 바지에 빨간 줄을 띄우고 각개반도를 풉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고급 장교인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도 저는 군복 입은 사람에 대한 판타지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군복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빙의가 돼서 내가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도 군인들을 보면 그렇게 반갑다해. 네. 그러시면은 북에서 오신 분들 중에 탈북민 분들 중에 뭐 다 좀 어려워서 나 뭐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뭐 중국에 어떻게 넘어왔다가 이렇게 왔다 이랬는데 먹고 살만 하셨는데 왜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먹고 살만 하니까 왔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탈북을 하게 되신 건데? 먹고 살기 위해서 90년도 중반에 고난의 행군부터 앞집 뒷집 사람들이 다 없어져요. 다 보니까 중국을 갔는데 말이 중국을 간 거지 다 팔려간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그 브로커들이 팔아먹을 때도 있고 본인들이 자체해서 간 사람들이 많고 그 사람들이 중국에서 털을 잡고 살다가 한국으로 들어온 게 지금 전체적인 탈북 여성분들의 70% 80%. 근데 저는 국경에서 시집을 가니까 경력 단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를 둘을 낳아 키우면서 북한에는요 여성이 장사를 해야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남성들은 직장 나가면 배급분을 안 주면서 당생활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밀수라는 데 생존에 뛰어들었죠. 국경에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산이면은 바로 이제 북한 건너편에 저기가 있죠. 해산 건너. 지림선 잠백현. 네, 창바이가 있고 저도 사실 북중 접경 이제 1400km 이렇게 북한 도라보를 좀 다니다 보면 장백현이 해산이 제일 잘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냇가 같은데 이렇게 건너오면 물론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건너오면 되는 건데 어떻게 건너오셨어요? 그럼 거기를 어떻게 탈북을 하셨어요? 저는 제가 5년 동안 거래를 하던 파트너가 저를 넘겼어요. 사업하시다가? 네, 아까 전 밀수를 하다가 그
그 사람하고 매일 만나지 못하지만 전화로 김치우면서 만나거나. 아. 왜냐면 물건을 우리가 예상으로 주기 때문에 네. 몇 건 이래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친구를 해가지고 넘었는데 저는 그때 이게 살얼음이 질 때예요. 그 거물이라고 하는데 낮에는 이제 물이 얼고 네. 저녁에는 그 물이 꼭대기 돼서 한 10cm 걸으면 밑에 얼음이어서 그 대반이 저를 안고 넘어갔어요. 어무바지. 대방이라는 게 이제 상대방. 파트너. 네, 상대방 그 파트너. 5년 동안 거래하던 파트너. 네. 그래가지고 저는 넘었는데, 물론 다른 분들에 비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위험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 파트너가 저를 중국 땅에 놓고 오토바이 가지러 갔는데, 네. 중국 국경 변반대가 이만한 북한에서는 그 전지라고 하거든요. 네. 여기서는 그걸 아직 익숙이 안 되니까 막 후레쉬를 비치는데 저는 거기서 한 30분을 앉아 있었는데 30년을 기다린 것 같은 그랬겠죠. 그런 느낌이 나서 그때 참 그 저는 제가 탈북 동기가 반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30대 후반 네. 거의 40살이 될 때인데 늦게 나오셨나요? 그래도 동이 나왔죠. 그러니까 저는 탈북이라는 걸 아버지가 군에 계시기 때문에 제대되기를 기다렸고 국경에서 밀수를 하면서 남한사회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주로 무슨 물건을 하셨어요? 다 치는 대로 했어요. 우리. 그러니까 저는 주 종목이 가축이었어요. 살아있는 생물. 가축을 밀수를 해요? 저는 염소, 개, 그 살아있는 걸 넘기고. 근데 이게 한국 분들은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살아있는 물건은요, 불을 수가 있어요. 붉은다는 게 뭐예요? 몸무게를 불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리 같은 거는 여기서 500g이면 중국 가도 500g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뭘 가. 근데 이제 염소 같은 거는 시골에서 사다 가지고 집에서 이제 강냉이를 닦아 가지고 됐다 며칠 동안 먹여요. 그럼 염소가 닦은 강냉이를 먹으면 물이 내키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소금물을 양동이로 먹여요. 근데 이제 염소 안에 물이 들어가 있는 시간이 한 8시간 정도 돼요. 그 염소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사실은 그런 동물 가축 사람들이 나한테 외모랑 안 어울린다고 했는데 저는 가축 밀수를 많이 했어요. 옛날에 우리 그 일부 도축업자분들이 소에다가 물 강제로 먹여가지고 막 무게 불리고 이랬다가 적발되고 이랬었는데, 그런 거 하셨구나. 그런 밀수를 하다가 넘어오면서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중국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 중국 사람 조선족들만에게 특이한 게 있잖아요. 야, 우리 안가 영국에 갔는데 너 기차게 잘 본다 이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중국은 천국인데 그 천국에 사는 사람이 한국에 돈 벌러 갔대요. 한국에.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밀수를 하면서 물건 갖고 싸우기도 하면서 한국에 대해서 많이 듣고,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에 와 있는 그 30대 아이들이 하는 얘기 하잖아요. 이민호 보고 왔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올 나이는 아니고, 저는 좀 객관적인 사람이에요. 드라마라는 거는 세트상에서 하는 거다. 재미로 봤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은 진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3년 동안 준비를 했다가 저는 한국에 가서 드라마를 볼 때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양복을 딱 입고 명찰 딱 하고 컴퓨터 하는데 20대 제가 살아난 거야.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이런 목적이 절반이고 저희 아들이 그때 학교 갈 나이인데 제가 학교를 못 보내고 제가 장사하니까 집 안에다 가두고 문을 채웠어요. 그 호적이 없었어요 그때? 있었죠. 호구는 있었어요? 있는데 학교를 입학을 해야 되는데 도둑이 너무 많으니까 집을 못 지키잖아요. 아이고야. 그래 제가 그 아이가 제가 장사하고 들어가면 뛰쳐나갔다 새벽 3시 와서 나는 이 아이는 밝은 곳에 키우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절반 융합이 돼가지고 저는 탈북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많은 탈북민 분들이 오셔서 얘기하시는 게 경제적인 문제하고 그다음에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목숨을 건 탈북을 하셨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북한에서는 요즘 한국에 대해서 그 탈북 당시하고 지금하고 북한 실정을 좀 이렇게 얘기 들려오는 거를 비교하시면 어떻습니까? 더 어려워진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걸 말할 때 북한이라는 큰 매개체 갖고 평가하면 안 돼. 북한도 지역마다 달라요. 사람이 성향에 따라 다르고. 그리고 내가 당위 배려를 많이 받는 집에서 태어나면 왜 남한을 동경하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서민으로 살다 보니까 양강도 국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밀수를 하다 보니까 응으로 양으로 한국 소식을 듣지만 항해 남북도 개성이 있죠. 조산 내륙 쪽은 엄두고 한국이 어딘지 지금도 모를 사람들이 있을걸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한국을 모르면 간첩이다. 이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지역별로 다르고
그리고 사실 소문이 시대별로 다른데 저는 이채도 안 지는 게 옛날에 한국에서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였어요. 네, 90년대 초 말 후반. 네. 예. 그때 보게 되면 그게 이제 항상 신문이나 매체를 통해서 우리 북한을 침략하기 위해서 미제와 결탁해서 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팀 스피리트라는 말을 저는 귀에 못이 박히게 아. 들었는데 한국에 와서 제가 젊은 분들하고 물어보니까 그게 뭐예요 이러더라고요. 한국군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합동 군사 연습을 하는 걸 참 나쁘게 봤고 그리고 제가 탈북하던 시기가 이제 2012년이었는데 네. 그때만 해서는 정서는 그래도 남한에 대해서 그래도 거의 80%는 사실적으로 알 수 있을 때였어요. 김정은 체제가 막 들어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동안에 보게 되면 저는 그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참 미운 나라인데 북한에다가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일본은 너무 멀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국을 통해서 압록강, 두만강, 진짜 함경도에서 네. 양강도, 자강도가 거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은 이제 북한 교과서에 헐벗고 굶주리는 남조선 어린이라는 대목이 없어졌잖아요. 우리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서울역에 가면은 네, 뭐 애가 내 눈을 팝니다 해가지고 뭐 나를 걸고 사주세요. 있다. 네. 그게 우리 때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고 그리고 이게 유엔에서나 한국에서 보내온 쌀이라는 거는 남조선 쌀이라는 거는 북한 주민들 거의 다 먹어보다 보니까 그렇죠. 이렇게 유리처럼 투명한 쌀을 먹는 나라가 왜 가난하지? 이거는 어불성설인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조선이 못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 이 촌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발전했다는 거는 알지만 탈북민이 점점 늘어나면서 저희가 이제 가족들하고 연결을 하다 보면 돈 얘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야, 내 이래봐도 현대차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걸 들은 사람이 자기하고 통하는 사람한테 또 애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게 경제적으로는 정말 부강한 나라다. 이런 인식이하고 최근에 2019년에 온 탈북민하고 제가 라디오를 진행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더 남조선화가 된 거예요. 이미 북한에서 이미 남조선화가 돼서 왔다. 북한에서 이미 한국 드라마를 다 보고 한국 문화 다 알고 그리고 그런 거 있는 거. 남자하고 헤어지고 연애 이렇게 말하는데 옛날에는요. 저희가 남자한테 헤어지자면 니 죽겠니 살겠니 이랬어요. 우리 때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약간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헤어지자 이렇게 되면 나는 네 뜻을 존중할게 이렇게 나온대요. 야, 지금 북한 사람들 지금 매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국경 지역이나 남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80, 90%를 이제 그러니까 북한의 연인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한승연의 개념도 알고 있는 예, 거네. 그렇죠. 네 뜻을 예, 존중하는 깔끔히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사실 이제 이런 변화들 이런 것들을 북한 당국도 알기 때문에 북한의 미디어 관영 매체들이 무작정 뭐 남한을 못 산다 비난하고 북한이 천국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겠네요. 네, 그럼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 북한 매체가 남한에 대한 그런 걸 한상을 깨버리려면 북한 매체가 바뀌어야 돼요. TV도 조금 재밌게 하고 요즘에는 저 북한 TV 보면 깜짝 놀라요. 이거 모르고 보면 한국 어디 지방 TV인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광고도 나오고 저희가 있을 때는 상상도 못할 광고도 나오고 그리고 그래픽도 되게 잘 되고 날씨를 알리는 아나운서가 현장에 나가서 자 여기는 깜짝 놀랐어요. 북한 아나운서들 아시잖아요. 오늘 날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 많이 변했구나. 매체도 조금 변하고 있더라고요. 네. 오늘 박주희 기자님 모시고 북한에서 탈북하시고 또 그 이전의 삶, 또 북한에서 겪었던 미디어를 통해서 본 한국의 모습들 살펴봤습니다. 네, 박주희 기자님 모시고 우리가 생생한 탈북기 또 남북한의 어떤 모습이랄까요? 뭐 사는 건 다 똑같지 않아 이렇지만 정말 다르고 차이가 많습니다. 이제 북한에서 그래도 살 만큼 사시던 이런 계층이었는데 자녀의 미래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사실 약간은 늦은 나이가 조금 드신 상황에서 자녀와 함께 탈북을 결행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어떻게 오게 됩니까? 한국에 올 때. 내가 탈북해서 뭐 한국 대사관이나 이런 데 이제 들어가서 뭐 과정은 천신만고에 그런 게 있겠지만 딱 갔다. 한국행 비행기에 딱 오른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한국에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이 브로커를 통해서 선을 다 놔주기 때문에 핸드폰 하나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중국 사람을 통해서 넘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브로커를 찾아야 되는 사안이어서 다행히 저는 아들하고 같이 못 왔고요. 일단 혼자 넘었어요. 위험하니까죠.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서 살았던 사람도 아니고 친척이서 끌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꽃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다가 내가 죽으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넘었을 때가 38이었는데 한국에서는 38세면 꽃나이인데 북한에서는 완전 중년. 완전 중아줌마거든요. 내 삶은 포기하더라도 아들을 갖다 죽이면 안 되겠다 해서 사실 먼저 넘어왔는데 예. 그래도 다행히 이제 중국에서 브로커를 잘못 만나서 한 8개월을 숨어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브로커를 제대로 만나서 대부분은 청도라는 도시에 모여요. 거기에서 이제 브로커가 탈북하는 탈북민들을 한데 모아서 네. 뭐 상황에 따라는 8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모이게 되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저처럼 북한에서 직행한 사람도 있고 네. 중국에서 20년 살던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한 공간에서 중국말, 조선말이 막 나가요. 중국사회에서 오래 살던 사람들은 중국말이 너무 쉽대요. 우리는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외국 사람이 영어를 하는데 내가 영어를 못하면 내가 바보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말을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죽으라는지 살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였다가 청도로 해서 쿤밍이라는 데를 모였다가 거기서 이제 라오스라는 데를 이렇게 산을 넘어요. 네. 그리고 거기 넘어서 이제 그 태국이라는 데를 들어가는데 태국에 들어가면 일단은 그 탈북의 역사가 오래다 보니까 경찰이 탈북민을 마중하러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제 메콩강을 넘어가지고 폴리스. 근데 그건 브로커가 다 시켜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우리가 목숨 걸고 온 거는 맞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았다. 왜냐면 이미 그 루트가 탄탄하게 다져져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근데 여기에도 운이 바뀌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출발할 때 많다 보니까 인연을 분리했어요. 그러니까 절반은 버스로 보내고 절반은 기차로 보냈어요. 기차를 간 사람들이 북송됐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신앙생활도 하고 있지만 사람이 태어나나 운명이나 이런 것도 물론 자기 노력도 필요하지만 운도 반비례한다. 아유, 그거 살아보면 더 느낍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민국 그 태국에 오면 거기서 이제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가 이민국 감호서 가면 처음 한국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죠. 대사관에서. 대사관에 우리 국정원 영사분이 이제 나오셔서. 그때 느낌 있잖아요. 그 중국에서 말도 모르고 태국 감옥을 4개를 옮겨 다니면서 네. 아파도 말을 못 했는데 그냥 어서 오세요 하는 그 5마디에 그냥 이 내장에서부터 서울말. 서울말. 네, 근데도 알아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다 대부분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난민수용소 뭐 이런 안가 이런 데 거쳐서 비행기를 타잖아요. 네. 비행기를 탈 때는 어떻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타세요? 그 일행들. 한국분들하고 똑같이 타죠. 어. 그래서 되게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은데 저희는 비행기를 탈 때까지도 이게 북한 탈북민들은 의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서로를 믿는 날에는 내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종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비행장에서도요 다른 사람들처럼 의자에 못 앉아 있어요. 왜냐면 북한군이 습격할 수 있으니까 지하에다가 넣어요. 그럼 이렇게 지하에다가 배낭을 깔고 하선민 배낭 같은 거 깔고 앉아 기다렸다가 집체적으로 움직이고 단체로 움직이고 저렇게 또 보호 조치를 해주는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일 국정원에서 내주는 이렇게 임시 여권. 여건이 있는데 그걸 갖고 오르는데 저는 되게 놀랐던 게 비행기라는 건 자고로 밖에 나갔다가 층계단 쫙 타고 올라가는 게 비행기냐. 근데 이렇게 무슨 집처럼 됐는데 쭉 가니까 앉으니까 비행기 브릿지로 그냥 바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비행기를 태어나 다 처음 타보자. 그래 가서 갔는데 저는 마음 놓았던 부분이면 앞에 앉은 분이 한국 아줌마인데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전화를 하는 거야. 나 몇 시쯤 인천공항 도착할 거다. 그게. 나는 이제 남조선 가는구나. 이제는 남조선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데 우리를 중간에서 뭐 재뿌리겠냐 이런. 그러니까 항상 그거예요. 사람이 믿어야 되는. 그게 아니었으면 이 비행기 혹시 다시 평양으로 가는 거 아닐까. 수란공항에 북한 군인 있는데 탁 내려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 그런 데가 하게 되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여건을 해줬음에도 얼마나 우리가 그 가정들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일단 탔는데 한국 분들하고 탔는데 정말 저는 그 스튜디오스 그 여자분 네, 승무원분들 어떻게 이렇게 못생긴 사람을 스튜디오스를 하지? 그러니까 그 이유가 미의 기준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이렇게 북한에서는 그 버드리평이라고 하죠. 여기는 V라인이라고 하는데 머리 한 올이 안 내놨는데 지금 보면 그렇게 예쁜데 제가 처음에 딱 봤을 때 북한은 이렇게 이설주처럼 동그랗고 제가 약간 그렇게 복스러운 그런 사람을 선호하는데 제가 올 때만 해도 아니 그냥 빼빼 말랐고 그리고 그냥 예쁘지도 않아. 근데 이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는 거야. 얘 내 남자 성감은 진짜 미인이겠다. 사실은 저 오해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그분들이 예쁠 수 그렇죠. 없는 승무원분들 절대 디스하는 게 아닙니다. 그 너무 미인향이고 다 그러신데 네. 북한에서는 조금 후덕하신 분들, 네. 우리 뭐 예전에 네. 뭐 누구를 특히 지칭해서는 그렇지만 칼기 폭파범 김현희 씨 같은 분들이 한국에서 그때 사실 엄청난 테러범 많은 분들을 정말 희생시킨 이런 좀 극악한 테러범이었는데도 그때 동정론이 약간 일고 이랬던 것도 그 사람도 뭐 어쩔 수 없이 훈련받아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게 있었고 또 너무 그 북한에서 이제 미인형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러시다 보니까 네. 예쁘죠. 지금은 이제 기준이 바뀌셨죠? 지금은 예. 완전 바뀌고 지금은 주변에서 한국 분들은 또 이 립 서비스를 잘하잖아요. 아무 데 가나 박 기자님 너무 예쁘세요. 진실만을 얘기하세요. 제가 농담 삼아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항상 그래서 강의를 가나 어떤 사람하고 인터뷰를 하나 제 얼굴 보세요. 감자 같잖아요. 네. 전부 사실 그냥 걷게 생긴 감자라고 칩시다. 근데 아니, 지금은 미의 기준이 엄청 바뀌었죠. 예, 한국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연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센터장님도 되게 약간 뭔가 쓰이지 않잖아요. 아니 저도 강원도 네. 그 토종 강원도 산이라 가지고요. 네. 여러 가지 좀 촌스러운 면이 있지만 연하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럼 비행기에서 이제 한국으로 간다 안도를 하고 인천공항에 착륙을 해서 네. 여기는 인천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이럴 때 네. 정말 안도감이 드셨을 거 아니에요. 인천공항에 딱 내려서 네. 안도감보다는 간청에 온 달기 같았어요. 어? 궁전에 내린 거야. 아. 야, 바닥에 봤는데 먼지 하나도 없고 저희는 사실 북한에서 입었던 옷을 그냥 입고 왔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새로 뭐 추리닝 입고 이러질 않으셨구나. 그러니까 그냥 입던 돈이 없으니까 아. 다른 분들 그러니까 각자마다 사정에 따라 다 네. 타이. 근데 저는 돈이 있었음에도 아이 엄마하고 장사하면 아. 예자니까 그냥 이렇게 빠쭈 주머니에다 넣어가지고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입고 온 옷이 괜찮으니까 입고 왔는데 저는 사람보다는 환경을 봤던 것 같아요. 야, 인천, 내가 그래서, 이게 천국이 있다면 이런 데가 아닐까? 그리고 또 우리는 줄을 서 가다가 이렇게 의자에다 한쪽을 앉혀요. 네. 국정원 버스가 나와야 돼. 아. 그러니까 이제 가고 오는 사람들을 봤는데 저는 아직도 그 여성 얼굴이 지금처럼 얼굴이 하얘. 그리고 저처럼 안경을 꼈는데 전화를 할 때 우리는 여보세요! 막 이러는데 그렇죠. 알았어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바퀴 달린 캐리어 네. 예, 그걸 이렇게 달달달 끌고 가는데 다 운동화를 신고 아. 그리고 옷차림도 보니까 천년색이 없어요. 아. 빨갛고 노랗고가 없고 흰색이나 까만이 아니면 그레이를 입은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막 얼룩덜룩 뭐 깔간색 이런데. 색을 좀 그렇죠. 북한도 그렇죠. 근데 좀 변했지. 우리는 사실 오늘 네. 박 기자님 입고 계시는 이런 색의 톤들을 많이 입잖아요. 좀 격조 있게. 네, 이렇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걸 봤을 때, 그냥, 그런 생각했어요. 나도 이제 뛰지 않아도 되겠구나. 제가 자식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뛰지 않아도 10m도 뗐어요. 그러니까 내가 걸른다는 거는 사치였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아무리 장성이지만 아이고. 결혼을 하고 제대되면 북한에는 없어요. 음. 그래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제가 혼자서 아이들을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뒤축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이제 뛰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제 나도 걸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해서 좀 마음이 평화로워졌어요. 근데 보통 이제 혼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나 이런 그 여권, 가짜 여권을 가지고 와가지고 네. 우리 출입국 검사소 그 앞에서 법무부 이제 그 심사관한테 나 북에서 왔습니다 하면은 이제 국정원 직원들이 연락받고 와가지고 네, 딱 네, 이렇게 맞아요. 하시는데 여기는 이미 우리 국정원에서 다 한국 여권도 내주고 이러셨으니까 네. 그런 절차가 아니라 오자마자 그냥 버스 타고 예, 이동을 하셨겠네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은 가짜 허적이 있으니까 그걸 갖고 제주도에 올 수 있어. 네. 이분들은 자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 직행온 사람은 그렇게 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허적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근데 그냥 제일 첫 순간에 국정원 선생님이 나와서 군복 입은 사람이 나올 줄 알았는데 배가 나온 김일성 수령님처럼 생긴 사람이 딱 나와서 대한민국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할 때 다 울었죠. 근데 그때 그런 건 것 같아요. 사람이 떠돌이 생활을 못 해본 사람은 그 방랑객의 마음을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삼국을 통해서 숨어 살고 저는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중국에 8개월 동안 체류할 때 머리가 아팠어요. 근데 제가 중국말을 알아야 하죠. 그 중국 사람한테 야 이거 머리 아프다고 막 말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이게 문물. 근데 한국에 딱 왔는데
그때는 있잖아요. 야, 내가 여기서만 아파서 죽으면 나는 어느 산에 묻힐까? 내 부모들이 못 찾겠지. 사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한국에 있다 보니까 난 여기서 죽어도 돼. 내 나라에 왔잖아. 이런 생각이 있고 그 국정원 선생님이 그 말을 할 때 진짜 펑펑 울고 첫째로 데려갈 때는 저 십자병원 데려가요. 아, 신체 검사 제일 먼저 받죠. 맞아요. 그때 처음 이제 합동 그 예. 신문소 오면은 오기 전에 음. 오기 전에 이제 거긴 들렸다가 합동신문사로 네. 그때 한국 여성분 의사분을 처음 봤는데 그때 한국 여성의 육성을 처음 들었죠. 그 비행기에서는 소음 때문에 사실 지금 선생님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했는데 오리 달린이 온 줄 알았어요. 말이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북한 가면 이자 오시오. 예. 조용해서 앉으시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선생님 이쪽으로 오셔야 돼. 네. 야, 뭐 사람이 내장이 녹는다는 게 저런 말도 있구나. 그래서 그때 되게 좀 많이 좋다. 예. 내가 이상하게 시골에서 왔다가 도시에서 온 세련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좀 기분 좋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공항에서도 놀라셨을 거고 네. 병원도 사실 북한 병원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시설이나 뭐 조명이나 이런 것도 보시고. 근데 놀라긴 했어요, 병원에서. 피를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피를요? 그러니까 피 검사를 하는데 저희는 이제 요만한 창문으로 이렇게 손에 내밀고 여기다가 침을 눌러서 이렇게 몇 방울 하는데 이런 돼지 주사기를 3개인가 4개인가 가져와서 이렇게 뽑는데 처음엔 하나 뽑으면 되겠지 했는데 2개를 뽑는 그럼 뭐 조그만 병에다가 그냥 탁탁하면 피가 쭉쭉 뽑아 나오죠. 요런 데다가 이렇게 몇 방울 뽑던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 피를 팔아먹나. 진짜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검사를 하려면 그렇게 많은 그렇죠. 피가 필요하다는 걸 북한에서는 못 느끼다가 와가지고 그 피를 뽑아가지고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야 우리 북한에서 왔다가 해서 피를 이렇게 많이 뽑냐 와 이러면서 그때는 참 오해투성이었던 그래도 것 같아요. 저런 걱정은 안 하셨어요? 북에서 오신 분들 보면 이제 여기 실정 잘 모르고 북에서 교육받은 대로 네. 오면은 국정원이 뭐 일단 고문부터 한다. 좀 그리고 뭐 아까 피 뽑는 것도 야 이거 정말 피 뽑아서 우리 말려 죽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체 실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들 많이 느끼셨다 그러던데. 완전 공포는 아닌데 약간 그렇지 이 나라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걸 이미 인척해서 네. 하면서도 괜히 이제 우리끼리 북한말을 하면서 국정원도 들어가는데 그 이상하게 시커먼 데가 그 버스가 내린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북한에 오면서도 국정원이 안기부인 줄 몰랐어요. 이해가 생각한 게는 안기부는 남산 지하실이 있으니까 남산인 그렇죠. 이렇게 됐는데 그냥 이상한 데를 데리고 갔는데 하여튼 그때 제일 좋았던 게 국정원 남자들이 다 잘생겼어요. 예, 한국 분들. 그래가지고 이 잘생긴 선생님이 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운동도 시켜주시고 그래가지고 괜히 아프지 않으면서도 아프다고 선생님 한 번이라도 더 만나겠다고 선생님 저 감기 걸렸는데 막 이러면 그럼 선생님이 불러내서 약을 주고 그래서 국정원에서는 무섭다는 생각이 그 한국 남성들이 외모 때문에 다 깨졌어요. 진짜 선생님들과 이 선생님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설렜어요. 국정원이 또 이런 작전을 쓰는군요. 우리가 만나는 국정원 직원들 별로 그렇지 않은데. 네. 세타장님 죄송한데 지금 보면 그래 잘생기지 않았어요. 네네네. 네. 그때 이제 세련을 해고 그랬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흥에 그 합동신문센터를 가셔가지고 거기서 좀 이제 교육 받으시면서 네, 정착 교육 받으시고 이랬는데 가면은 밥은 어떻게 나옵니까? 처음 느낀 건데 밥을 내 마음대로 퍼도 되는구나 하는 걸 처음 느꼈어요. 자유배식이에요? 네.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밥을 이렇게 크다란 이제 니움 양동이 같은 데다 놓고 자기 먹을 만큼 먹는데 북한에서는 한 번도 그러니까 일단은 북한에는 외식이라는 문화가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북한에서 매식이라고 하거든요. 매식을 많이 하면 집이 망한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 가 사 먹어도 딱 정해진 밥만 먹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 다 자기가 알아서 먹는데 처음에는요 밥이 이만큼 됐다가 다음번에 이렇게 점점 낮아들어요. 다른 걸 먹어야 되니까. 예, 다른 걸 먹어요. 처음엔 이렇게 고봉으로 담았다가 처음에 드신 식단이 뭐였어요? 반찬 나온 기억나는 게? 저는 그때 처음에 고등어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유도 통고 하나 주고 사과도 하나를 주고 그때 뭐 고등어 반찬이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고 맛있죠? 예, 그리고 그 엄마들 있잖아요. 엄마들이 우리가 이제 채반을 들고 이렇게 가는데 저희는 이렇게 인사에 익숙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당가 수령님 초성화에 인사를 하고 그냥 아는 사람이면 그래 어디 갑니까 뭐 이렇게 되지. 이렇게 머리를 숙여 인사하는데 익숙이 안 됐는데 그 엄마들이 이렇게 막 퍼주면서 아이고 많이 드세요. 아이고
너무 예쁘시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머리가 완전 각도가 벗어 안 치고 미안하니까 인사에 익숙이 안 돼서 국정원에 있을 때 그 국정원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한국은 모르는 사람도 인사를 한다고. 인사를 왜 할까? 근데 저 사람 언제 봤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되게 놀랍고 하여튼 국정원 생활을 하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거기서 같아요. 제일 맛있게 드셨던 게 뭐예요? 저는 거기서 맛있게 먹었던 게 찰떡? 아, 찰떡. 네, 떡도 저희들과 같이 이제 가서 식당에서 같이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도시를 한번 나와요. 그래갖고 63빌딩에 왔거든요. 이제 발전상점 체험하러. 네, 그래가지고 저 이채도 앉는 게 63빌딩 나가는 날에는 저희가 국정원에 있으면 화장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살던 사람들은 화장품을 갖고 나오는데 저 같은 사람은 그냥 탈북하면서부터 화장을 안 했어요. 하면서도 안 했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63빌딩 나가는 날에는 서로 빌려가지고 집에 나가는데 전 63빌딩 올라갈 때 어림지 났어요. 그 엘리베이터 그렇게 높은 데를 처음 올라가고 23층까지 올라가. 거기 가서 뷔페를 먹었는데 와 진짜 저는 그때 알았어요. 사람이 위가 한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사람이 그냥 욕심스럽게 많이 가져오는데 결국은 그걸 정당에는 못 먹고. 근데 저는 그 63빌딩에 갔을 때 이렇게 조그만 케이크도 먹고 그냥 그 초밥 같은 것도 먹고 그게 제일 귀여워. 63빌딩 뷔페 우리도 뭐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합니다. 정말. 국정원에 있을 때 다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여기 적응 훈련하러 이제 적응 연습하러 나가실 때 무슨 그런 것도 한다고 얘기 들었어요. 뭐 버스 타는 거, 전철 타는 거 이런 것도 가르쳐 준다고? 네, 하나원에 있으면 이제 2박 2일로. 그래요? 그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자원봉사자들 집에 가서 자죠. 민박식으로 가서. 남한 생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는데 처음 이제 수원이라는 데를 갔는데 수원에 가셨구나. 그 자원봉사자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 번호를 다 주면 이렇게 단짝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나갔는데 한국 집을 보고 놀랐죠. 일단 너무 크고 옷을 개짝에 넣지 않고 옷걸이다 다 건 거예요. 그러니까 양복을 우리는 옷걸이다 걸지 이렇게 네일까지 안 거는데 그 딸네 집에 침대를 저를 정리해 주는데 옷이 한 200벌이 있는데 속내까지 다 걸어놓은 거예요. 왜 이렇지? 그리고 이제 전 되게 여자잖아요. 딱 느꼈는데 그 집이 좀 그랬을 수가 있는데 알뜰하진 않았어요. 저 솔직하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청소기가 다 하잖아요. 자고로 장판은요. 손에다 힘을 줘가지고 찬물에 딱딱 문대고 그렇게 살던 사람인데 왔는데 그냥 뭐 종이 같은 거 슈트지 같은 거 꺼내더니 떡 붙이더니 몇 번 그냥 장판에다 물을 바르는 거예요. 닦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막 이렇게 침대도 그렇게 알뜰하게 막 하얀 침대도 아니고 그냥 심플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그리고 식장이 되게 충격이었는데 그릇이 하나도 안 보이게 다 막았고 우리는 그릇을 이렇게 유리를 넣어서 주방에 싱크대가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르고 집인데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피아노를 안 쳐가지고 그 꼭대기에 먼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집 문화나 집 거두는 문화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시장에 가서 옷을 사줬는데 돈을 줘요 저희한테. 돈 주고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걸 체험시키는 거죠. 저는 그 가죽 잠바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거 입겠다고 하니까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래도 조금 예쁜 거 입으면 안 되냐. 근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를 봤을 때 그 여성이 가죽 잠바 딱 입고 가죽 잠바 이게 멋있다 이렇게 약간. 근데 그 집에서 가죽 잠바를 샀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 와서 가죽 잠바까지 이제 입으시고 정말 경이로움을 맛보셨네요. 남북 간에 사실 경제력 차이가 있다는 건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텐데 우리 박주희 기자님이 오실 때까지만 해도 뭐 남북 간의 격차 30배, 40배다 이랬는데 지난 12월에 우리 국가데이터처 통계청이 이름을 바꿨죠. 거기서 발표한 거 보니까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가 59배예요. 그러니까 60배로 차이가 점점 남북이 벌어지고 있어서 북한 주민들 생각하면 삶이 점점 어려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북한의 작년 GDP, 국가 총생산이 42조 원이라 그러는데요. 우리 삼성물산 1년 매출밖에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운 북한의 실상인데 오늘 박주희 기자님 모시고 정말 생생한 또 한국에서 느꼈을 어떤 경이로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시간도 박주희 기자님 모시고 북한의 생생한 내부 소식, 특히 기자님이시잖아요. 최근의 뉴스 아마 흥미진진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2026년 뭐 새해 벽두부터 저는 뭐 정신이 없어요. 마두로 뭐 맞아요. 체포 압송하고 김정은은 또 어디 갔나 뭐 찾아야 되고 이 정신이 없는데 네. 최근에 북한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좀 들려오는 북한 내부 분위기, 뭐 정치 경제적인 상황 어떻습니까? 솔직해야죠, 우리 방송은. 네. 사실 가장 최근 북한 소식은 거의 들을 수가 없고요. 아, 그래요? 지금 좀 연락이 좀 어려운 상황인가요? 예. 정말 대부분의 대북 소식통들은 중국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북중 접경으로 나오는데. 네, 사실 북한하고 다이렉트를 한다는 게 지역마다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네. 이제 제가 살던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봄까지만 연결이 되고 아예 이제 거의 이제 전화기를 꺼놓고 있는.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더러 북한하고 연결되는 사람들하고 좀 아름아름 조금 듣게 되고, 가장 최근에 왔다는 사람이 2019년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화로 들을 수 있는 영역과 사람하고 들을 수 있는 영역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전화로는 저도 전화를 해봐서 알아요. 정말 딱 그냥 엑기스만 얘기하지 그 다른 건 못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가장 최근이라는 게 지금 일단은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북한에서 사실은 달러 네. 1달러에 이제 3만 원 넘어가잖아요. 옛날에 8,000원 정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작년 초, 재작년만 해도. 근데 3만 9천 막 그렇게까지 올라가고 작년 5월 같은 경우에 4만 3천까지도 올라갔었어요. 그러면 네. 북한 원화 가치가 4배, 뭐 5배 떨어졌다는 건데, 가치가. 근데 이제 그것도 그러지만 북한이 이제 전체적으로 북한 그런 주민들의 월급을 10배로 올려줬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카드를 통해서 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 카드를 다시 씀으로써 월급을 준 걸 어떻게나 북한에서 돌리려고. 그러면 결국은 내가 3만 원을 타도 한 달러를 한 달 동안 일해서 버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쌀 가격도 그에 비해서 또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밖에서 봤을 때는 야, 이제 북한이 정말 아비규환이구나. 어떻게 살까? 근데 또 그 안을 파헤쳐 보면 다 살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수께끼라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40년을 살았겠고 네. 가장 최근에 온 사람들하고 삶의 방법이라는 걸 물어보면 저는 앉아서 이렇게 이해해요. 왜냐면 북한에서 살아 못 본 사람이 한국을 바깥으로 내다봤을 때 되게 판단을 할 수 있고 추리를 할 수 있고 또 볼 수는 있어요. 네. 이랬겠다. 근데 사실 북한에서 제가 살아봤는데 북한에는요 이제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전체 주민이 터득한 상태예요. 뭡니까, 그게? 그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게 그거 옛날에는요 갑자기 고난을 겪다 보니까 죽었어요. 맞아요. 내가 맞아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백이 없는데 지금은요 이제는 북한에 그런 게 있잖아요. 당에서 얘기하는 거는 들을 필요가 없구나. 근데 우리는 이중인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왜? 이 나라가 싫으면 뭐 중이 저 싫으면 저를 떠나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떠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중국까지도 코로나 이후에 아예 문을 다 막았기 때문에 진짜 저는 하나원에 지금 와 있는 탈북민들이 다 러시아나 중국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몇십 명 정도가 있는데 북한에서 직행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이 도관에서 죽지 말고 살아나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북한에는요 몽땅 다 여러 가지 직업이에요. 내가 시장에 장사하잖아요. 또 남편이나 아들은 농사를 해요. 다 엔잡러예요? 다 엔잡러예요. 북한에는요 전체 국민이 다 공무직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노동당 믿었다가 다 죽은 경험이 있으니까 노동당은 안 믿죠. 우리 못 먹여 살리는데 네. 장마당은 우리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장마당에 대한 기대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장마당이 물건보다 사람이 더 많은데 그게 어떻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장마당을 운영하던 90%의 그 모든 물동량이 다 중국을 통해서 그렇죠. 건데 지금도 북한은 중국하고 지금 이 시간도 밀수를 해요. 자동차를. 왜냐하면 북한이 최근에 북한 주민들의 자동차 운전 면허를 그렇죠. 금지했잖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북한 당국에서 주민들한테 돈을 빼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되게 똑똑한 게 사람이 어려운 데서 살면 똑똑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자기가 벌잖아요. 나라에다가 얘기 안 하잖아요. 내가 나라에다 저금을 했다간 보이부가 다음 날에 와요. 야, 니 이 돈 어디서 생겼냐. 그러니까 다 자기 주머니에 있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재산은 다 자기 주머니에 있어. 나라는 돈이 없어. 내수 경제가 돌아 못 가니까
자동차를 가져와서 돈 있는 사람들한테 자동차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뽑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밀수를 하는 게 중고 자동차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다리를 친선 다리를 해서 오는 게 아니라 강 밑으로 온다. 왜냐하면 38노수가 계속 감시하니까 피해야 되니까 이것도 대북 제재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물건들은 못 와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주민들이 저는 한국에 와서 느낀 건데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저 살았어요. 왜냐하면 치약이 얼마 없잖아요. 그러면 치약 양을 줄여요. 치약 양을 줄이고 치약을 먼저 거품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소금을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악조건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절충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던 걸 죽을 먹고 이 밥을 먹던 걸 옥수수밥 먹고 이러고 또 북한 당국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는요 도시를 벗어난 그런 데는 농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저는 여기 와서 제가 농사에 대해서 얘기하면 도시에서 살았는데 왜 어떻게 농사를 잘하세요? 전 농사를 지었거든요. 도시에서 살았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은 저축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경제 공황이 들어도 그냥 그래 우리가 한국 분들처럼 우유값이 오르면 왜 오르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유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활상 그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달러 값이 오르면요. 달러를 안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계는 많이 없다. 네. 나는 그냥 내 쌀독에 있는 쌀을 오늘은 2컵을 하든 걸 1컵으로 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나 북한의 경제를 같은 시각으로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궁핍이 일상화돼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주민들의 궁핍한 상황이라든가 어려움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북한의 또 일부 계층들이 있고요. 네. 그 정점에 김정은이 당연히 있는데 당연하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김정은 정권, 김정은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뭐 먹고 사는 문제보다 자기 권력 유지가 제일 우선일 텐데 네. 어린 딸, 올해 이제 13살 된 김주열을 자꾸 데리고 나오는데 우리 정보당국에서는 후계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북에서 오신 분들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여자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여자면 안 됩니까? 북한에서는 김주혜가 후계자가 된다고 사람들이 농담으로 말하면 남자들이 그런데 또 모계시족으로 가겠구만. 모계시족. 옛날에 몽골이 모계시족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왕인 걸 북한에서 약간 깔보는. 그리고 김주혜가 처음 나타났던 게 2022년 핵 발사장에서 나타나는. 그렇죠. 그때 우리 언론이 떠들었잖아요. 저 어린 아이를 어떻게 저걸 배경으로 사진을 찍냐. 맞아요. 북한에서 자랐으니까 그걸 보던 게 참 영리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같으면 아동학대인데.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북한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걸 딱 봤을 때 그런 거예요. 북한 주민들한테 핵은 무서운 게 아니라 네. 우리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버지하고 딸이 사진을 찍으므로써 여러 가지를 얻으려고 했고 얻은 거예요. 핵은 우리 가정의 온 나라의 가정을 행복을 지키는 무기고 나는 독재자가 아니라 평범한 한 아이의 아버지다. 예. 이걸 보여줬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한국이나 해외 언론이 들끓지 북한은요 보여주면요 그렇구나 이래요.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가불론박을 할 수 있는 북한에는요 쌀값이 중요하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도 사실 그렇게는 생각을 했어요. 저 어린애 데리고 나온 건 김정은의 그냥 딸바보 아빠의 애 자랑이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그때 우리가 허리띠 조여매고 이렇게 이제 핵미사일을 만들고 이랬습니다. 이럴 때 그래 가정을 지키는 이런 개념으로 맞아요. 미래 세대의 어떤 상징으로 저 주애를 데리고 나왔구나 이랬는데 네. 지금은 불과 이제 한 3년 지났는데 너무 후계 쪽으로 갔잖아요. 지금 아예 정주항에 씌웠잖아요. 후계자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한 50%는. 50%? 근데 이제 상당히 저는 50%는 그리고 이제 북한이라는 게 김정은이라는 인간의 예측 불허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은요. 참 양파 껍데기처럼 많아요. 우리가 세상 밖에서 봤기 때문에 우리 보이는 것만 보고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 양파 껍데기들이 북한에 많을 것 같아요. 아마 아들이나 또 다른 자식이 후계자 수업을 받고 김주혜는 어떻게 보면 그냥 가면으로 내세우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저는 조금 해보고 그리고 아직은 13살이고 네. 처음에 김주혜가 나왔을 때 북한 주민들이 좋아했대요. 네. 되게
김일성, 김정일 때 볼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좋고 나쁘고가 왜냐하면 우리가 못 보던 걸 못 보면 호기심이 가잖아요. 이설주 팔 끼고 나왔을 때도 충격이었고, 근데 그게 주민들한테는 되게 긍정적이었어요. 왜? 1호 일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로 취급되는 나라에서 와이프를 팔을 끼고 나온다, 다음에는 딸을 데리고 나온다 하니까 아, 우리 수령님은 우리 인민들한테 솔직하구나. 이런 뉘앙스도 저희도 사실은 그렇죠. 그런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그 김정일이나 여기는 뭐 여성 편력들 이런 거 많이 나오고 이랬는데 김정은은 어쨌든 네. 자기 정부인인 이설주를 부인 이설주 동지 이렇게 하고 지금도 데리고 다니고 네. 그리고 특히 스위스 명품 시계라고 뭐 비난을 하지만 네. 김정은 이설주 부부가 김정은이 항상 그 시계 커플 시계 차고 나와서 네, 맞아요. 아 둘이 금술에는 아직 이상이 없구나 이러는데 음. 그런 거 자체를 주민들은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싸우는 것보단 낫죠. 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런 거예요. 말 한마디가 좀 조심스러운데, 북한이라는 나라를, 북한이라는 그 움직임을 봤을 때 좀 객관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거는 침략자다, 독재자다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보다는 북한 주민들한테는 그 모습들이 나쁘진 않다는 거. 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가 가정이 세포를 이루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도 우리는 그냥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나라의 한 세포가 생긴다고 해. 세포. 그 세포가 모여서 노동당을 받드는 그런 천만 군중이 아, 돼요. 그래서 무슨 사회주의 대가정 뭐 이런 게 있는 수박 거고. 대중이 헌혈일체가 된 사회주의 대가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족이 출연한다는 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김주애는 지금 반반으로 생각하는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깨봐야 돼요. 그래서 연초에 신년 뭐 경축 행사 여기도 보면 김정은 이설주 앉고 가운데 이제 주애가 딱 있고 이래서 네. 아 이게 뭐 주애를 후계자로 더 내세우려는 거다 이런 시각도 있었고 일부 전문가들은 또 아 이게 북한 김정은이가 새해부터는 좀 가족적인 가족주의적인 이런 걸 부각시키는 거다 이렇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있는 곳을 이렇게 참배하는데 김주애 네. 13살짜리 딸이 더 가운데 돋보이게 있고 제가 인상적이었던 건 김주애가 버건디 색상 약간 자줏빛으로 이렇게 탁 원피스를 투피스를 입었는데 아버지 김정은은 같은 색깔 계열로 넥타이 매고 엄마는 같은 색깔 계열로 스카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딸 하나 좀 부각시키려고 엄마 아빠가 정말 애쓴다 이런 생각은 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아 저게 그냥 단순히 딸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 정말 후계자 가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김정은이가 얘가 이제 앞으로 대를 이을 겁니다 하고 신고식한 거 아니야. 이래서 자꾸 후계 쪽으로 눈길이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골수산 기념공전 참배는 네. 기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런 신호가 조금 더 네. 느껴지긴 하시죠. 일단은 그 정주항에 세우고 그리고 딸바보는 맞잖아요. 아, 그렇죠. 뭐 엄청 아니 뭐 딸바보는 아닐 수가 없어요. 누구 대한민국 아빠들도 아이고. 13살짜리 딸을 이긴 아빠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이기지 말고 포기해야죠. 근데 그런 걸 보면 저는 그 김정은이가 조금 불행하잖아요. 어머니 임종도 지켜 못 받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꽁꽁 감춰둔 폐쇄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누구 눈치를 안 보잖아요. 아, 뭐 볼 일이 눈치를 안 없죠. 봐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 딸만큼은 내 마음대로 내가 정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너는 한올 끝까지 올라와.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못 받은 사랑을 이 아이한테만은 1100배로 주고 맞아요, 맞아요. 그런 심리가 작용이 아, 그리고 정주항에 세운 거는 거의 후계자 쪽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런 거죠. 한 번 보면 그러려니 하는데 자주 보면 세뇌당해요. 그러면 이제 50%에서 조금만 네, 6, 조금 70%로 넘어갔어요. 가시는 예. 걸로. 아유, 그 사이에 또 저는 저희가 10%, 20% 네, 좀. 그렇게 단기별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10대 시절에 이제 스위스에서 유학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와 좀 떨어져 있었고요. 또 생모인 고용이가 프랑스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다가 숨졌는데 김정은의 나이가 그때 20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종도 못하고 이랬다는 그거에 대한 어떤 회한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주애에 대해서 주민들이 뭐 여자애니까 어리니까 이럴 수도 있는데 북한이 이렇게 자꾸 후계자로 이렇게 밀고 뭐 존경하는 뭐 자제분 이렇게 얘기하면 샛별. 굳혀지는 거 아니에요? 가면은? 근데 저는 그 호칭에서 네. 샛별이라는 호칭에서 김정일이가 후계 구도를 질 때 백두산의 큰 별, 광명성. 광명성.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는요, 이게 이 별이라는 게 해를 중심으로
그냥 늘 가까이에 있는 어떻게 해가 지면 그 별이 해를 대신하는 이런 패턴으로 불려왔는데 샛별이라는 거 봐서는 또 김일성이 김정일 시대로 옮겨질 때 그런 호칭을 그대로 지금 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직은 13살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후계자 수업을 할까요? 그렇죠. 네, 완전 속기를 하겠죠. 홈스쿨링 하는 거죠, 홈스쿨링. 네. 그러면 근데다가 아이가 외모나 이런 것들이 키도 김정일보다 더 커요. 네, 키가 우리가 북한엔 그런 말이 있어요. 산이 커야 그림자가 크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체격이 좋고 이런 사람에 대한 좀 긍정적인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기 어떻게 보면 북한 주민들은 처음에는 아이가 나와서, 우리 딸 동갑이 나왔구나 하다가 김주애가 점점 이제 성숙해지고 살이 찌고 이러니까 자기 아이는 빼빼만 이제 박탈감을 느끼거든요. 야, 쟤는 뭘 먹어가지고 저렇게 뚱 우리 애는 이렇게. 그러니까 부모들 자체도 약간 이제는 쟤 TV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렇게 반감이 또 해서 있군요. 반감이 있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가지고 그 아이를 이제 인민배우처럼 그렇죠. 머리 스타일도 완전 엄마가 죽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로 엄청 예쁘게 해가지고 나오니까 사람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딱 봤을 때 그냥 볼이 빨간 철부지 아이가 아니라 되게 성숙한 어떻게 보면 그 자기 틀도 갖춘 이런 아이가 지금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를 계속 그렇게 성숙시키겠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사람들 눈에 인식하고 전자는 이런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가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가정. 아니, 어린애가 너무 조숙하고 뭐 스타일을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국정원에다 물어봐요. 저 13살 정말 맞냐고. 9살 때도 물어봤어요. 저 9살 진짜 맞냐 이랬더니 원래 좀 크다는 첩보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한국에서 뭐 성장 촉진제를 갖다가 먹였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을 정도로 지금 너무 성숙된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김정은으로서도 좀 이게 좀 꺼림직할 텐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뭐 러시아 돕는다면서 뭐 우크라이나가 침공했다 그러는데 무슨 우크라이나가 침공해요. 러시아가 침공한 거지. 어쨌든 푸틴 형님 좀 돕겠다면서 14,000명의 병력을 보내가지고 이 병사들이 2,000명이 죽고 또 수천 명이 부상을 당하는 이런 정말 큰 손실을 입었는데 북한 주민들 특히 자식을 잃거나 다친 부모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마음이 상할 것 같은데 김정은 좀 원망하진 않나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북한이 처음에 러시아 전쟁이 파병된 거를 보면서 곰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정말 뉴스들이 하루에도 수천 개씩 쏟아져 나오는 게 이제 저게 공개되는 날이면 북한에서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서 그럴 일은 없을걸? 왜냐하면 북한은 감성정치 나라야. 그러니까 북한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알의 총알은 한 사람의 심장을 뚫지만 하나의 예술은 1,000만 사람의 심장뿐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다큐멘터리를 만들겠구나. 북한은 조선 기록 영화라고 해요. 언젠가는 공개를 하겠구나. 그리고 그 전에 북한 주민들한테 세뇌를 준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를 침략자로 규정했어요. 그렇죠. 러시아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제2의 조국 전쟁처럼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지적 피를 나는 동지가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조국을 받드는 것처럼 지키는 것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밑밥을 깔았어요. 그래 어느 순간에는 공개하겠구나 이렇게 되는데 했잖아요. 한이 왔는데 김정은이 비행장 나갔잖아요. 콧물 눈물 흘렸잖아요.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그랬더니 다큐멘터리 만들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이 화가 잔뜩 났잖아요. 니 그냥 때만 와라. 인간적으로 폭발하기 전에 감성적으로 뭐를 말하면 그 폭발이 못해요. 그게 이제 이 내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돌덩이가 앉는 거죠. 내뱉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 후에 제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사실은 그 전장에서 어떻게 죽었냐 하는 게 중요하대요. 전투에 나가서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영웅이나 이런 거 주고, 그냥 그 참호에서 대기하다가 죽은 사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많은데 그 2,000명을 다 영웅을 줄 수 없고 다 평양에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화장실 가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대요. 전쟁이니까 뭐 그런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전장판에 나가서 전투를 하다 죽은 사람만 분리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같이 나가 죽었지만 그에 대한 합법적인 대우를 평등한 대우를 못 받은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데 북한은 그 화를요 터치는 순간에 더 큰 화가 나요. 근데 우리도 화가 나는 게 사실
그 북한 병사들, 북한은 선전한다고 내보낸 거지만 우크라이나에 파견됐던 그 북한 병사들이 제대로 보급도 끊기고 이래서 마지막에 지하 벙커에서 죽어가면서 네. 뭘 이렇게 보면서 막 우는데 보니까 글쎄 빨갛게 뭐 귀한 천에다가 싼 김정은 초상화 보고 막 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보면서 막 아니 저런 나쁜 놈들이 애들을 세뇌시켜가지고 16살 이제 20살 된 애들 세뇌시켜서 이러고 마지막에 걔들이 자폭하잖아요. 전부 뭐 수령 결사옹이 이러면서 우리는 화가 나는데 북한 주민들은 그거 보면서 약간의 서사 감성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북한 주민이라면 이해하죠. 제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씨 일가는 인간 체류탄이에요. 가까이 가도 눈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10년, 20년 세뇌가 아니라 이제 6, 70년을 세뇌당해서 저희는 이제 그 TV에 나올 때 우리 수령님 해도 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 우는 사람들은 몇 있겠죠. 근데 대부분 보면 그 감성을 참 잘 이끌어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이 수령님 초성화 보면서 울고 사실이에요. 저는 그 거짓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 자식이 네. 죽었어도 아 나라에 바쳤다. 수령님을 위해서 영웅이 됐다. 이렇게 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여야죠. 와. 그걸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거잖아요. 내가 안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는 누가 강요하지 않잖아요. 북한에는요. 까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은 광화문에 기표만 있는 나라예요. 우리 같으면 광화문에 막 파병 반대 아, 시위하고 뭐 청와대 앞에 가서 뭐 난리가 날 텐데. 그렇죠. 예. 근데 북한은 그런 게 없고 차라리 그런 거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내가 편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 북한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저렇게 차곡차곡 감성적으로 해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와가지고는 그 가서 얼굴을 김정은이 닫고 그 와 있는 사람들 눈에서 증오를 봤어요. 증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죽었지만 슬픔은 있지만 증오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서사라든가 뭐 선전, 선동술, 그거를 또 김정은에 대한 어떤 반감을 누그러뜨리는 걸로 활용하는 거는 뭐 정말 대단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나 뭐 엘리트 계층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뭐 만 몇천 명을 하고 그렇게 병력을 보내고 포탄도 그렇게 많이 보내고 무기도 보내고 푸틴이 고맙다 그리고 이러는데 그 대가로 그러면 뭐 러시아에서 밀가루라도 잔뜩 오거나 아니면 뭐 원유라든가 생필품이라도 오거나 뭐가 좀 장마당에 좀 넘쳐나거나 배급이 이루어지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에 대한 불만은 또 없는 건가요? 불만보다는 기대가 있지. 지금. 기대? 예. 그러니까 우리가 14,000명이 파견됐다고 하지 북한에서 네. 공개를 안 했어요. 아, 그렇죠. 몇 명이 파견했다, 몇 명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북한 주민들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좀 이기적이지만 정말 죄송한데 제가 만약에 북한에 살았다면 내 아들이 거기에 참여를 안 한 것에 대해서 다행이야. 그 다음에 생기는 감정이 그래. 그래도 우리나라 군대 가서 죽었으니까 그 오빠가 뭘 주겠지. 근데 지금은 러시아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면 뭔가 득리했지. 이 부분이 지금 기대감인 거예요. 죽은 놈은 죽은 놈이고 산 놈은 살아야 되지 않냐 이건데 이거는 그 북한은요 그 생존이라는 게 우리는 밥을 안 먹으면 야 너 그러다가 건강이 해쳐 이렇게 말하지. 야 니 죽어. 북한은요 산과 죽음이에요 생존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러시아에 대한 북한 주민들이 인상이 너무 좋아요. 아, 그런가요? 소련 때부터. 왜냐면 중국에 대해서는 저 이기적인 나라. 우리한테 돌덩이만큼 주고 눈덩이만큼 가져가는 장사꾼 나라 이런 생각이 있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묵직하게 우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이 깊은 큰 오빠예요. 푸틴이 믿는 구석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속에서 옛날에 구소련 때부터 되게 그 소련은 사실 이렇게 생색을 안 내잖아요. 그리고 그 옛날에도 보게 되면 러시아는요 대북 제재를 지묘하게 피해가지고 북한을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그 휘발유가 갑자기 없어졌다가 시장이나 휘발유 매장에 휘발유가 나와요. 중국 문은 다 닫겠어요. 어디서 오겠어요? 러시아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중국처럼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은밀히 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 전쟁도 자기네 발등이 아직 불이 안 꺼졌기 때문에 기다리자. 북한 사람들은 울분, 분노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부유한 그러니까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대. 뭘 주겠지. 줄 거야. 그러면 좀 나아지겠지.
약간 그런 분위기죠. 그 기존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좀 북한을 보던 것과는 다소 다른 시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 우크라이나 파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좀 높아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데 오히려 우리 박 기자님께서는 어떤 주민들에 대한 선전선동 또 여러 가지 서사를 통해서 좀 그런 거를 넘어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에 고향을 두신 분들, 한국에 정착하신 탈북민분들, 특히 여성분들한테 왜 한국에 오시게 됐나요? 이러면 답이 좀 의외로 한 곳으로 모여지더라고요. 한국 드라마 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뭐 뜻밖인데 그럴만도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 기자님께서는 네. 북한에서 사실 때 네. 한국 드라마, 컨텐츠, 영화, 가요 뭐 이런 거 좀 접해보셨어요? 아유, 생긴 거 보세요. 안 접하게 생겼나. 아... 예, 많이 접했죠. 어떤 루트로? 중국에서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일단은 90년대 초반에 록하기라는 게 들어왔어요. 네. 저고리 록하기, 그러니까 이름마다 상표가 달라요. 이렇게 손가락 상표가 있으면 손가락. 근데 그거는 CD였어요. 아... 그래서 잘 사는 집들은 다 CD가, CD 록하기가 있어요. 네. 옛날에는 이게 테이프로. 그쵸. 테이프. 너무 봐가지고 늘어져가지고, 막 이러기 전에 이제는 그 후에 제가 또 록하기를 받아가지고 네. 다 이렇게 평양에도 장사를 보내고 이랬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요. 북한에는요. 내가 CD만 있어가지고 못 보는데 이걸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니까 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도 CD를 많이 만들어냈죠. 북한 노래, 묘양산 뭐 이런 그렇죠. 데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드라마를 많이 접하게 됐는데 저는 북한에서 강남 엄마 따라잡기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아, 예. 이게 학원 열풍인 거예요. 야, 나 근데 강도 높은 걸 보셨네요. 근데 저는 그걸 보는데 저도 자식을 두루 키워서 네. 그렇게 보는데, 야, 그러니까 그냥 저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사회적 환경을 저는 보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저는 제가 북한에서부터 글을 많이 썼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사건이 터지면요. 그 사건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가정의 스토리가. 그래가지고 봤는데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재밌는 게 그 우리 아들이 축구를 잘해가지고 강남에 있는 명문학교를 2년 다녔어요. 그러세요? 예, 2년 다니다가 부상으로 그만뒀는데 그때 내가 그 강남 엄마들 한복판에 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축구를 하니까 기숙사에서 생활해요. 그쵸. 그러니까 그 엄마들 같이 앉아가지고 그 중심에 앉아가지고 아들 응원하고 뭐가 좋냐. 그래 제가 그때 갑자기 딱 이렇게 내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북한에서 이불 속에서 봤던 강남 엄마 따라잡기를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강남 엄마가 됐구나. 양강도 해산에서. 회산에서 감자나 서울 거기라고 감자나 먹던 엄마가 그래서 그때 되게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없는 감정이 들더라고요. 네. 그 여기 오셔가지고 드라마로 봤던 거랑 현실이랑 어떤 건 같고 어떤 건 좀 다른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다른 게 많죠. 다른 게 많아요. 일단 저는 하여튼 30대에서 봐서 그런지 네. 외모를 되게 많이 그렇죠. 봤었어요. 네. 봤는데 정말 사람들이 참 너무 예쁘고 북한도 물론 배우들이 예쁘죠. 근데 저는 한국 집들은 다 그렇게 가운데 기둥이 있고 다 2층으로 올라가는 다락방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항상 보면 그 주인공 남자나 여자분이 되게 막 밑바닥에서 사는데 네. 잘 사는 사람이 와서 쫓아다니고 본부장님, 실장님, 뭐. 실장님이어서 그래. 야, 나도 이제 남조선 가서 비 올 때 비를 쫙딱 맞고 길 한복판에 한번 서 있어 볼까. 예. 아니까 왜냐면 이게 너무 신감 있게 하니까 네.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그렇죠. 내가 누리지 못한 걸 저 사람이 누리는 거에 대한 그런 판타지가 있고 그리고 저는 그게 좋았어요. 여성의 당당함. 네. 남자 여자 같이 일하는데 여자가 지위가 더 높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뭐 이러면서 탁탁 가주는데 저럴 수도 있나. 예, 그리고 여성이 남성하고 얘기하는데 목소리 톤이 더 높아요. 그러면 아무리 드라마고 영화지만 그래 우리도 가끔 가면 남성 북한은 그러잖아요. 물론 지금은 봉건 보수적인 게 많이 깨졌다고 하지만 그 뿌리는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화를 한번 내고는 그 다음에는 5분 있다가 제가 저를 자책해요. 왜 남편은 저 하늘 같은 남편한테 왜 그랬을까? 화가 나면 내는데 그 순간에 제가 자책하는데 저걸 딱 보는 순간에 야 그래
저렇게 한번 확 좀 지르고 나도 내 어. 할 말을 할 수 있고, 야, 그런 게 참 좋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약간 저는 정말 저럴까?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 북에서 오신 엘리트 외교관 분, 친한 분 집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녁 식사를 이렇게 집에서 먹자 그래가지고 하고 나더니 소파에 탁 들어놓으시더니 네. 그 와이프 되시는 분한테 야, 잿더리 가져와라 이러시더라고요. 밖에서 보던 모습하고 너무 달라요. 근데 그게 북한 모습. 그 뒤에 반전인 게 이 음. 아주머니가 음. 아니 자기가 담배 필 거면 자기가 갖다가 잿더리 가져가지 왜 나한테 가져오래 이러니까 이 외교관 분이 얘기가 북한 실상을 한마디로 딱 얘기해요. 저 에미나이가 북에서는 안 그랬는데 여기 와서 남조선 드라마 보고 맞아요, 다 맞아요. 배렸어 이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아 정말 그렇군요. 그래서 그 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온 가족이 목숨 걸고 탈북에 가서 여기 와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왜냐하면 사람은 잘 안 바뀌잖아. 네. 그래서 저게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북한 사람 만날 생각 꿈도 안 꿨어요. 왜냐면요, 북한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문화 속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내 여기까지 와가지고 잿더리 가져오라 이런 사람하고, 아니, 물론 북한 남성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닌데 이게 당연한 거였어요. 네. 그리고 남편이 잿더리 가져오라면 쓴다 하고 이렇게 앞에, 저도 그렇게 살고 남편이 이렇게 누워서 TV 리모컨, 희김이야 그 리모컨 갖다 줬어요. 그러면 내가 설거지 하다가도 물을 이렇게 씻고 가서 갖다 줬어요. 근데 저는 그게 조선 여성의 전형이고 똑바른 아내의 자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예, 나쁜 거 그만큼 좀 남편도 사랑하겠죠. 근데 한국에 와서 제가 보니까 아 진짜 이건 좀 그런데 한국 남자들이 다르긴 좀 달라요.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겉에 바른 말일 수도 있고 리액션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자라는 거는요 사랑을 받고 전대를 받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이제 식당에 가서도 이렇게 쓱 의자를 넣으면 아 그게 힘이 안 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아까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문화가 돼서 더 멋지는 것 같은? 그게 한국 남자들이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여성분들도 이제 엄마 입장이 돼 보시면 안 돼요. 아들 이제 내 아들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막 그게 이제 본인이 약간 누리시던 게 좀 이거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는 하는데. 근데 아니 이거 보태는 말은 해야지. 네. 욕하겠다. 북한 남자들이요 한국에 와서 많이 바뀌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북한 남성들이 한국에 와서 결혼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혼자 오신 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 여성들은 대부분 결혼을 안 하는 분들이 많고 또 이제 북한 여성들이 이제는 들어올 만한 사람이 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서는 똑똑한 남자들이 다 물어갔어.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잘하지 않으면 호라비로 늙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살면서 많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 40대, 50대의 가족이 한국에 왔잖아요. 네. 그 와이프들을 만나보면 기자님 안 변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하기를 기다리다가요. 저 흰머리 나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둔대요. 근데 나이가 좀 어리게 오신 한국 분들은 탈북민들은 20대에 온 아이들은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그럼요. 근데 30, 40대도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똑똑한 사람은 바뀌어서 유지하고 딱 북한처럼 틀을 차린 사람은 호라비가 되고 이렇게. 탈북민 남성분들 변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네. 북한에서 이제 한류를 접하셨다 그러는데 그 개인적으로 뭐 경험도 있으시겠지만 장마당에서 도대체 그 한류 문화나 콘텐츠는 어떻게 유통이 됩니까? 북한은 뭐 당연하지만 인터넷이나 넷플릭스 없으니까 집에서 정주행해서 보는 건 어려울 거고 뭔가 이렇게 중국에서 넘어올 때부터 뭔가 은밀하게 뭐가 이렇게 거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중국에서는 처음에는 그게 시대적으로 다른데 초창기에는 CD판에다가 영화 포스터가 붙은 걸 넘어줬어요. 예. 그러면 단속되면 어떡해요? 뽀로록이 나는 거죠. 뽀로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내가 이걸 죽을 만큼 보고 싶은 사람들은 척척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다 의뢰를 해요. 야, 빼갈을 보내라. 빼갈. 위에다 포스터 안 붙인 거. 예. 그러면 이제 만약에 단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단속이 되는 사람이 여러 가니까 한 사람만 매기면 뺄 수 있어요. 왜? 포스터가 붙지 않았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고. 그리고 그 예전에는 북한 당국이 얼마나 졸렬했냐면요. 내가 CD 검열을 당국에서 하겠다. 그럼 그 지역에다 전기를 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유를 만났다고 록하기 안에다 CD를 넣고 보다가 탁 정전을 시켜요. 그러면 그 CD를 뽑지 못해요. 아, 그렇죠. 뭐, 안 돼요, 그거. 소리에 들어가가지고 단속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해낸 거예요. 아, 녹화기를 뜯어놓고 보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놓고 봐요. 뚜껑을 열어놔도 CD는 돌아가요. 아,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막 전전되잖아요. 딱 뽑아요. 그래 대신 또 이제 북한 당국에서 보게 되면 뚜껑이 따뜻하잖아요. 딱 이렇게 되면 그런 걸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은 집들은 CD가 2개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는 이제 북한 노래를 넣어요. 뭐 이제 뭐 조선의 진달래 뭐 이런 걸 넣고 하나는 한국 거 보다가 딱 정전이 되게 되면 그걸 이제 단속반 들어올 때는. 그냥 하고 안에다가 딱 포장해서 넣고 그걸 그냥 놔요. 그럼 딱 보게 되면 그냥 탁 해보면 그렇게 하고 이거란 뭐, 장마당에서 거래되진 않아요, CD가. 아, 그래요? 네, 그래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거는 제가 했을 때는요. 중고 매장에 가면 한국 옷이 있었어요. 한국. 저는 북한에서부터 한국 옷을 입었는데 옷을 입으면 태가 달라요. 중국 옷은요 작지 않으면 커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몸이 좀 약간 크지 않으면 작아서 그런데 한국 옷은 기본적인 S 사이즈가 다 맞아요. 왜냐면 북한 사람들이 좀 몸이 다 약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저는 지금 여기 한국에 와가지고 북한에서보다 딱 10kg 쪘는데 예. 제가 북한에 있을 때 42kg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옷을 S를 사면 딱 맞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 북한에서도 갑자기 길에 가다가 옷이 이상하면 검열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옷을 살 때는요. 한국 옷일 때는 이렇게 아래쪽 옷이냐 이렇게 손으로 수화를 해요. 아래쪽. 있다. 그러면 탁 밑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고 옷을 뒤집어요. 한국 상표죠. 그럼 가위로 잘라야 돼. 아, 잘라내. 내가 보는 앞에서. 왜냐면 내가 보는 앞에서 안 자르면 내가 이거 한국 옷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길 가다가 단속돼도 시장에서 샀습니다. 상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에서 유를 창조하고 최근에는 시장에서는 물론 이렇게 표말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편말을 이렇게 활짝. 표면 이렇게 크라프티지다가 여러 데다 박스 쪼방에다가 써가지고 그럼 이렇게 사람들이 이 사람 보니까 딱 CD를 볼 것 같아. 이렇게 그 사람 앞에 착 서서 이렇게 봐요. 이렇게. 거기 뭐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무슨 여러 가지 영화 뭐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2글자 정도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북한에서는요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돼요. 목소리를 옆에서 들으니까 그러니까 말반동. 눈빛 손으로 하는 거예요. 네. 아마 여기가 수화를 배우면 잘할걸요. 가자. 그럼 그 동네에 CD를 보관하는 집이 있어요. 그걸 시장에 지고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통이 큰 옷을 입고 이렇게 배 안에다 몸에다 감춰요. 그리고 골목길에서 보고. 근데 CD를 사려면 일단 록하기인데 가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근데 거래가 시장에서 이루어지긴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 한국 드라마 CD가 있는 집이 있어요. 근데 통하는 사람들끼리 커넥션이죠. 그냥 말하지 말라. 그 집에 가게 되면 건전지를 넣어가지고 하긴 해요. 그렇게 유통을 하는 거지 시장에서 한국 드라마 있습니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공개적으로 거래되진 않아요. 저도 이제 나온 지 한 6년 됐습니다만 뭐 사랑의 불시착 보면서 정말 기발하다. 이건 북한에 먹힐 수밖에 없다. 뭐 한 가지 불만은 있었죠. 왜 북한의 군인들은 저렇게 다 멋있는 한국 배우들을 쓰고 그렇죠. 우리 남쪽 사람들은 이상한 배우를 쓰냐 뭐 이런 불만은 있지만 어쨌든 재벌 상속녀가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돌풍을 만나서 북한에 떨어져서 거기에 특급 장교와 연인 사이가 되는 이런 스토리인데 거기에 보면 그 안에서도 한류 북한 주민들이 맞아요. 즐기는 거 뭐 밥가마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말하는 있잖아요. 밥가마, 예. 북한 주민들이 정말 흥미롭게 그건 봤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런 거예요. 북한 주민들이 그 드라마를 볼 때 그 배우를 보고 좋아해요. 북한 사람들한테 익숙한 손예진이 모르는 간척이 소예진, 현빈? 윤혜진이, 현빈이, 송혜교, 정우성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그 배우가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친근감을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어쨌든 야, 손예진 나온단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리고 네. 저는 한국 기자분이 저한테 물어봤는데 그 북한에 대해서 묘사한 게 어떠냐 가장 북한스럽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요? 그 감자우이나 집안에 꾸린 거 이렇게 네. 하면 그 꽃벽지나 너무 섬세하게 잘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북한에도요 지금은 아닌데 90년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저는 북한에서 설화수를 발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짝퉁이더라고요. 짝퉁을. 그러니까 이 중국이 참 나쁜 게
북한에서 한국 화장품을 좋아하니까 네. 중국에서 그 한국 설화수를 모방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북한에 대대적으로 놨어요. 싸게 팔 거 아니에요? 싸게 팔죠. 근데 그렇게 북한 화장품보다는 비쌌죠. 어. 그러니까 설화수가 그렇게 비싼 건 줄 몰랐어요. 근데 엄청 비싸죠. 그래 최근에는요 북한의 어느 20대 아이를 만났는데 지금은 짝퉁 못 팝니다. 왜냐하면 그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친척들하고 해가지고 바코드 번호가 있대요. 와. 그 번호가 한국 바코드 번호가 있고 이게 있죠. 저희도 쓰면서도 몰랐는데 북한 사람들은 비싼 돈을 주기 싸기 때문에 엄청 많이 재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류 드라마 그것도 한류 드라마도요. 익숙한 배우가 나와야 좋아해요. 제일 인기가 있는 게 송혜교, 손혜진이. 그래서 그때 그 송혜교하고 그분이 나온 영화 있잖아요. 송중기 나온 영화. 예. 그 나온 드라마가 한참 우리나라에서 태양의 후예인가? 후예를 예. 볼 때 그 탈북민이 깜짝 놀랐던 게 친척하고 이제 돈을 주느라고 통화를 했는데 그 전에 나온 태양의 후예를 봤더래요. 야, 그래 어떻게 되냐고 말도. 야, 나도 못 봤는데 니 어떻게 보내까? 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내냐고 물어보니까 중국에서 CD를 받은 게 아니라 북한에서 함경북도나 개성 지역에 가면 안테나가 높으면 네. 한국 TV를 다이렉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써서 그 DVD를 가지고 CD를 만드는 기계를 중국에서 사가지고 장애부터 지역에 가지고 실시간으로 그걸 잡아가지고 퍼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더 안달이 나는 거예요. 아, 그리고 하나 좀 이제 한국 드라마 때문에 조금 나쁜 점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재밌는 건데 그 이제 가끔 가다가 북한 친척들이 돈을 많이 달라고 친척들은 한국에 그렇죠. 탈북자들이 요구해요. 야, 내 돈이 없다 하니까 그 탈북민 북한에 있는 북한 가족이 그러래요. 신한은행에가 대출 받으면 되지 않냐 이러래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그 드라마에서 대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요. 우리는 그냥 드라마를 보면 그냥 그 연애 스토리 이런 거에 막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것에 신경 쓰는데 북한 주민들은 그 생활을 보면서 모든 그 세부적인 걸 하나하나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면 되지 않냐고 해서 그분이 야 이게 한국 드라마 때문에 내 이게 통자이지 거덜이 나게 됐다. 글쎄요.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한류 드라마, 영화 또 가요가 북한 특히 젊은 층들을 막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말에 이제 뭐 공개가 됐습니다만 평양에서 그 50대 부부가 엄청난 뭐 부를 축적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공개 처형을 당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한류 드라마를 즐겼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북한에 특히 안타까운 게 뭐 중학생들, 고등중학생 하면은 뭐 우리 고등학생들일 텐데 이 친구들이 한류 드라마 봤다는 이유로 뭐 징역 5년, 9년 이렇게 선고받고 이러는 거 있는데 이렇게 강하게 그 처벌을 하는데도 한류가 잘 사라지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경험한 데 의하면 네. 1998년에 7년인가 8년인가 제가 그때 첫 아이를 출산했을 때인데 북한에 이제 비사이주의 그룹화가 생겼어요. 허위사령부를 주축을 해가지고 해산에만 해도 50명 이상을 쐈죠. 저는 그 비행장에 강제로 가서 근데 그때 북한에서 뭐라 했냐면 양강도 청년들 때문에 조국 통일이 늦어진다고. 동을 너무 많이 중국에 넘어가서 그 동이 한국에 가서 총알이 돼서 우리 가슴에 박힌다. 이에서 밀수를 하는 건 총살하겠다고 했는데 그 비행장 등판에서 사람을 총살하는데 밀수가 계속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밀수꾼들이 뭐랬냐면 밀수를 못해서 굶어 죽으나 밀수를 해서 총살 당하나 죽는 건 마찬가지다. 네. 나는 하겠다. 그래서 저는 그게 북한 사람들의 그 잠재된 악이 폭발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참았던 것들이 그냥 다 죽여라. 이렇게 돼서 그리고 한국 드라마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새까만 데서 살면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목숨 내대고 거기까지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는 북한 주민들한테 숨통이에요. 내가 이런 것까지 못 보면 내가 이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살지 어떻게 숨을 쉬고 살지 이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그런 거겠죠. 각성은 하죠. 그런 북한 주민들을 총살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의미가 없진 않아요. 공포를 주죠. 근데 공포를 주는데 북한 주민들은 그래. 나는 들키지 말아야겠다. 내가 들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주변 사람들을 조금 속이고 어떻게 보면 암암리에 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북한에서 드라마를 보는 정도의 사람이면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요. 그 드라마를 봐서 총살했다면 쌍통했다고 해요.
야, 진짜 가만히 들어갈 쌀이 없는데 무슨 남조선 드라마를 보고 먹을 게 넘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궤도에 올라선 사람들은 내가 배가 부르면 다른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요. 북한 주민들의 인민 생활을 높이지 않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이 사람들한테 배를 부르게 하면 남조선은 궁금해해요. 궁금증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는 되지만 네. 사람들은 내가 지혜롭게 들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들을 나름대로 모색하기 때문에 계속 보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런 생각합니다. 김주애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한류 팬이 아닐까. 그렇죠. 뭐 김주애는 인터넷 막지 않고 이럴 테니까 다 보다 보면 당연히 우리 드라마나 특히 뭐 그 아이돌 그룹이나 이런 데 빠질 것 같은데 김정은이 집안 단속부터 좀 먼저 해야겠으면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북한의 이 젊은 세대 김정은도 느낄 거예요 아마. 네. 그 김주애가 한류에 빠져 있고 이런 거 보면 야 이거 단속하고 이거 쉽지 않겠다 이런 걸 느낄 거고 네. 이 미래 세대인 청년들이 이런 한류에 빠지다 보면 야 이거 4대 세습이고 뭐고 이거 체제가 무너져 내리겠다 이런 위기감도 좀 느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북한 당국은 엄청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스마트폰이 네. 뭐 통계를 보니까 500만, 600만. 맞아요. 북한도 570만 대 보급됐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북한하고 통화해 보면 그렇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이제 왜냐면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북한은 이렇게 지역 간에 이런 공개된 인프라만이 없잖아요. 그렇죠. 야, 우리 함경북도는 300만 명인데 이런 게 한국처럼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통화를 해보면 그 한 개의 인민방 같은 경우에는 막 20세대가 있는데 네. 스마트폰이 있는 세대가 절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시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옛날 막대기 폰, 폴더폰 같은 저하가 될 수.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북한은 공개적인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상을 볼 수는 없어요. 북한 내부만 볼 수 있는 인트라넷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이 북한 스마트폰을 제가 봤는데 그거 진짜 모르고 보면 그냥 우리 삼성 핸드폰 같은데요. 그 내비게이션 앱부터 시작해서 앱 이름이 달라요. 길동무. 길동무죠. 예. 여기는 내비. 그러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북한 내부에 있는 시스템은 발전했다 할 수 있는데 이게 한국에 있는 그런 것들은 공개적으로 볼 수가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볼 수 있는 기구가 있다는 거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USB나 예.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핸드폰에다가 이제 꼽아가지고 한국 노래를 북한 노래처럼 이렇게 들으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공감을 못합니다. 왜냐면 북한이 감시하잖아요. 네. 오빠라는 말이 나와도 감시를 한다는 그렇죠. 거.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하고 그리고 일단 북한도 모든 집에 거의 다 컴퓨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계, 스마트한 이런 영상물을 볼 수 있는 기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북한 당국에서는 그 나라의 발전도 암시하지만 이 나라의 위협도 동시에 암시한다. 왜냐면 USB 같은 거 꼽으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집에서 그렇죠. 머투텔 같은 데 꼽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북한 당국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야, 그거 집집마다 아무리 발전된 나라도 그 집집마다 있는 컴퓨터를 어떻게 감시를 해요. 북한이 그 정도로 원격 조정이 되고 시스템이 된 나라가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요시찰 대상들은 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스템이 많아질수록 북한 당국에서는 좀 많이 우려를 하고 그리고 저는 제가 알기에는 한국에 있는 NGO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USB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여보내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당국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큰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요. 폭동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물리적인 와해는 절대로 불가능하고 네. 외부에서의 물리적인 가해만 가능하고 그런데 내부를 종식시키는 거는 이런 영상물밖에 없는 겁니다. 예. 북한이 사실 체제를 꽁꽁 동여매고 뭐 대남 차단벽을 치고 적대 국가 남북을 뭐 두 개의 적대 국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한국의 문화 콘텐츠 또 드라마 영화가 북한의 청년들을 광범위하게 흔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박주희 기자님 모시고 좀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특히 생생한 실상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끝으로 우리 독자분들께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늘 혼자 출연을 했다가 네. 그래서 제가 참 영상 속에서 제가 보면서
저는 좀 기자라는 그런 직업적 특성에 있어서 그런지 네. 시사를 좋아해요. 네. 예, 막 재밌는 예능보다는 항상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센터장님은 섣부른 판단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 때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좀 다 열어놓고 어떻게 보면 조금 평균을 맞추시게 얘기하셔서 공감을 많이 했던 분인데 오늘 진행을 너무 잘해주셔서 네. 저는 뭐 10시간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얘는 참 좋았던 시간. 아니, 네, 너무 저도 뭐, 편하고 저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시리즈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네. 저거는 너무 좋았습니다. 네. 구독자분들께도 한번 뭐 좋은 말씀 해주십시오. 예. 우리 구독자분들 사실 신사임당은 제가 여러 번 나와서 익숙을 하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 천차만별이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참 현명한 채널이다. 그래서 주변 분들한테도 좀 많이 알려서 우리가 북한을 그냥 뉴스에서 보는 그런 단순한 북한이 아니라 네. 그 내부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북한을 알려면 신사임당 채널로 오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과 좋은 정보 그리고 깊이 있는 균형 잡힌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